정치자님,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시죠. 월요일 아침에 회사 전체 임직원이 모인 타운홀 미팅 자리입니다. 근데 대표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아주 비장한 표정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회사의 최우선 핵심 목표는 바로 따뜻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요.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그렇죠. 자, 회의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당신은 팀원들에게 뭐라고 지시하시겠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속으로 아니 도대체 따뜻한 게 무슨 뜻이야? 고객센터 전화를 좀 상냥하게 받으라는 건가? 아니면 환불을 잘해주라는 건가? 하고 엄청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전형적인 반응이죠. 그러다가 결국 그 기획안을 처음 작성한 본사 전략팀의 누군가를 찾아가서 묻고 싶어질 겁니다. 저기요, 이 따뜻한이라는 단어 정확히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쓰신 겁니까? 하고 말이죠. 사실 조직 생활을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아주 익숙한 풍경이잖아요. 위에서 뭔가 거창하고 모호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 정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 즉 출제자를 찾으려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뻔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오늘 살펴볼 텍스트는요, 무슨 잘 다듬어진 리더십 베스트셀러 같은 게 아니고요. 무려 경찰청 내부의 아주 날 것 그대로의 회의록입니다. 네, 진짜 생생한 자료죠. 이 치열한 회의를 이끄는 주인공은 바로 경찰청 생활안전국이고요. 그 앞에는 현장에서 실무를 뛰는 익명의 과장 그리고 계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회의록이 짐승 흥미로운 이유가 철저하게 실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 조직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부서 간의 알력이라던가 모호한 목표 앞에서 길을 잃은 실무자들의 답답함, 그리고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는 소통의 과정이 가감없이 싹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이 날것의 대화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소통의 메커니즘을 뽑아내는 겁니다. 단순히 경찰이라는 거대 조직의 이야기로만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청취자님의 팀 그리고 당장 내일 출근해서 마주할 업무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건부터 언패킹 해볼까요?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바로 그 상황으로 회의가 시작되죠. 맞습니다. 그 지휘부에서 일선 부서로 아주 철학적인 목표를 하달했거든요. 바로 따뜻한 경찰, 그리고 선진 인류 수준의 안정과 질서라는 슬로건이었죠. 좋은 말이긴 한데 현장에서 당장 순찰을 돌고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과장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한 참석자가 아주 상식적인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이 단어를 처음 만든 기한자를 이 회의실로 좀 불러서 무슨 의도로 이 용어를 썼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렇게요.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요구죠. 저는 이 과장님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거든요. 출제자에게 출제 의도를 묻는 게 일 처리가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생활안전국장이 이 제안을 아주 단칼에 거절합니다. 네, 기한자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기한자 역시 수만 명 조직의 그저 n분의 1에 불과한 실무자일 뿐이라는 이유였습니다. n분의 1이요. 만든 개념의 해설지를 달라고 조르지 말고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 스스로 치열하게 토론해서 이른바 조작적 정의를 직접 내리라는 것이었죠. 잠깐만요. 여기서 조작적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학창시절의 사회 시간에나 듣던 용어 같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일반 회사 상황으로 비유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표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행동 지표로 번역한다? 네, 예를 들어서 IT 기업에서 경영진이 우리의 목표는 빠른 배송이다라고 했다고 치죠. 여기서 그 단어를 쓴 기한자에게 빠른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류팀 스스로 모여서 우리가 말하는 빠른 배송은 고객이 결제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문 앞에 물건이 도착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야간 근무조를 재편한다. 이렇게 합의하는 것. 이게 바로 그 팀만의 조작적 정의인 거죠. 그러니까 남의 다이어리에 적힌 목표를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내 일정표에 맞춰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아예 다시 쓴다는 거군요. 상세의 말을 앵무새처럼 밑으로 그냥 전달만 하면 결국 아무도 그 뜻을 체화하지 못하고 흉내만 내게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국장은 조직의 언어를 스스로 창조하지 못하면 현장에서 절대 실행할 수 없다는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록을 보면 국장이 이런 말을 툭 던지거든요. 원리가 둘이면 원리가 아니고 법이 둘이면 법이 아니다. 와, 법이 둘이면 법이 아니다. 팀원마다 따뜻함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 다르면 현장은 완전 아수라장이 될 테니까요.
누군가는 범죄자한테도 따뜻하게 대하느라 수사를 망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냥 민원인한테 따뜻한 커피만 타주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휘부에서 내려온 모호한 단어를 생활안전국이라는 자신들 부서의 현실에 맞게 우리만의 언어로 정의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자신의 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밑에 있는 수많은 직원들한테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지침을 딱 내릴 수 있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를 맞추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출제자가 되라는 아주 강렬한 주문이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토론 끝에 목표와 개념이 우리만의 언어로 명확히 정의되었다고 해보죠. 그럼 12개월, 그러니까 1년 뒤에 조직에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 관문이 찾아옵니다. 바로 평가죠. 모두가 피하고 싶은 그 시간이죠. 우리가 정한 기준대로 누가 제일 잘했는가를 따져야 하잖아요. 여기서 회의의 주제가 성과평가와 인사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평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국장은 현재 조직의 평가 제도가 가진 아주 뼈아픈 현실을 지적합니다. 평가 제도가 오직 인사, 그러니까 승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회의록을 보면 아주 현실적인 고충이 나오잖아요. 4명을 나란히 세워놓고 그중 꼴찌한테 낮은 점수를 주면서 너 이번에 점수 안 좋아서 승진 못해 라고 통보하면 그 직원이 과연 네,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겠냐는 겁니다.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꾸 평가 기준이나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뭔가 비밀주의로 흐른다는 거예요. 약간 뒤에서 쉬쉬하면서 그렇죠. 평가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서열화하는 게 아니라 피평가자의 역량 형상을 돕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게 국장의 핵심 주장입니다. 부족한 점을 피드백해주고 다음 스텝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철학 없이 그냥 승진의 도구로만 쓰이고 있다는 비판인 거죠. 역량 향상이 목적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사전 합의된 기준을 딱 제시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딴지를 하나 걸어볼게요. 사전에 기준을 합의하면 좋다는 건 솔직히 교과서적인 이야기로는 너무 완벽합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라는 게 영업이익처럼 숫자로 딱 떨어지는 양적 지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죠. 특히 경찰 조직이나 일반 사무직은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위계 질서가 강한 한국적인 문화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주관적 기준을 합의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당장 생활안전 부서 직원만 5만 7천 명인데 이 엄청난 인원이 주관적 지표에 동의하게 만든다는 건 솔직히 판타지처럼 들거든요. 어떻게 그 반발을 잠재운다는 겁니까?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의록에 있는 참석자 중 한 명도 지금 정확히 똑같은 우려를 제기하거든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는 순간 조직 내에서 엄청난 반발과 불평만이 터져 나올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국장이 내놓는 답변이 일반적인 제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접근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국장은 매뉴얼의 객관성보다 구성원들의 수용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매뉴얼의 객관성보다 수용성이 중요하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풀어주시죠. 국장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넷이서 투표로 꼴찌를 결정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면 남들이 밖에서 볼 때 그 방식이 아무리 장난 같고 주관적이어도 우리끼리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합의만 했다면요? 네, 즉 100페이지짜리 엄청나게 정교한 평가 매뉴얼을 본사에서 만들어서 쫙 내려보내도 현장 구성원들이 그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평가 제도라는 겁니다. 반면에 평가 방식이 다소 거칠고 투박해 보이더라도 팀원들이 사전에 모여서 올해 우리는 이런 주관적인 잣대로 평가받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소통하고 합의를 이뤘다면 그게 훨씬 더 강력하고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중앙에서 아주 완벽한 자를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팀이 자신들만의 자를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조직의 불만을 잠재우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거군요. 결국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소통을 통한 마이크로 단위의 합의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5만 7천 명이라는 그 거대한 인원이 납득하는 제도는 위에서 일방적으로 꽂아내리는 어떤 완벽한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리더와 실무자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대화하면서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다 라고 맞추어가는 지루한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한다는 엄청난 통찰이죠. 자, 그럼 여기서 논리가 또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평가 기준을 합의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평가받아야 할 본연의 업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합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회의실은 아주 흥미로운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현장 실무자들하고 지휘부 사이에 진짜 일이 무엇인가를 두고 엄청난 인식의 간극이 확 드러나는 대목이죠. 현장 직원들의 생각은 아주 확고했어요. 어땠나요? 경찰의 핵심 업무는 무조건 일일이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해서 범인을 때려잡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이나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랑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업무들은 경찰 본연의 일이 아니다, 귀찮은 잡무다,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현장에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산을 따내려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걸 두고 아니 우리가 지자체장 밑에서 심부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왜 우리가 가서 예산을 사정사정해야 하냐 라며 자존심 상해하는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도 회의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국장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국민이 안전해질 수 있다면 지자체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이다. 저는 이 말이 일의 본질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타인에게 주는 가치로 싹 바꿔버리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합니다. 본질을 짚으신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아이러니한 사례가 하나 등장합니다. 맞아요. 이 부분 들으시면 우리 청취자님들도 우리 회사에도 저런 일 있는데 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 여성 및 아동보호 통합 시스템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잖아요. 수사와 보호를 하나로 합치고 가해자를 72시간 동안 임시 조치하는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죠. 네, 상당히 앞서간 제도였죠. 그런데 정작 일선 경찰들은 이 새로운 제도를 달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갑자기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니까요.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부의 반응은 내부에 불만하고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 학자들 그리고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무려 10여 명이나 한국의 이 통합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직접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일본에서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경찰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던 시민단체들조차 불과 10여 년 만에 경찰의 이 제도가 너무 훌륭하다면서 막 찬사를 보내는 상황으로 돌아섰다는 참석자의 보고가 회의록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이거 왜 기획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 내 일도 아닌데 하고 막 툴툴대는데 정작 밖에서는 이게 아시아 최고의 시스템이다 라면서 박수치고 배우러 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팀의 가장 큰 강점을 내부 직원들만 모르는 이 기막힌 총극. 왜 자꾸 이런 일이 조직에서 벌어지는 걸까요? 조직사회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일종의 인식의 지체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지체 현상이요? 네, 사회적 요구라던가 환경이 변하면서 조직의 제도는 그에 맞춰서 혁신적으로 막 발전을 했고 외부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제도를 최전선에서 실행해야 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마인드셋은 경찰은 범인만 잡으면 끝이다 라는 그 과거의 향수, 과거의 영광에 여전히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회사의 하드웨어랑 시스템은 최신형으로 업데이트가 다 끝났는데 정작 그걸 돌리는 직원들의 운영체제는 10년 전 버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 계속 뻐기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결국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됩니다. 국장이 회의 내내 강조하는 것도 결국 그 부분이고요. 가만히 공문만 내려보낸다고 현장의 인식이 저절로 바뀌지 않거든요. 일선 서장이 과장들을 앉혀놓고 계속 설득하고 교육해야 하고 그 과정이 또 계장들을 설득해서 이 새로운 본연의 업무가 왜 우리의 진짜 일인지 그 철학을 끊임없이 하향식으로 전파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논의는 자연스럽게 가장 불편한 진실로 향합니다. 현장의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누군가는 그걸 바꿔야 하고 결국 그들을 이끌 리더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죠. 여기서 이 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 입직 쿼터제를 두루싼 진짜 뼈 때리는 일침이 등장합니다. 네, 회의 막바지에 아주 예민한 인사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거든요. 당시 조직 내에서는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순경 출신들을 고위직인 총경으로 30%까지 승진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획력이나 역량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25%밖에 채우지 못했다는 애로사항이 공유가 됩니다. 여기서 한 익명의 참석자가 아주 직설적인 불만을 빵 터뜨리죠. 솔직히 말해서 현장 출신 중에 승진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해서 부지런하기만 하고 방향은 틀린 상사,
이른바 멍부가 되면 결국 밑에 있는 직원들만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논리였죠. 사실 이런 역차별 논란이나 쿼터제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어느 조직에나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출신이나 백그라운드를 배려하는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능력주의에 위배된다, 혹은 오히려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건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보통 이런 불만이 나오면 리더들은 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앞으로 현장 출신들의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무마하기 마련입니다. 네, 달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생활안전국장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국장님의 대답이 진짜 압권이라고 생각해요. 현장 출신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 불만에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구르며 거기까지 성장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은 엘리트 출신들,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들이 그 현장 출신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여한 바가 도대체 몇 %나 되는가? 이는 자업자득이다. 와, 국장의 이 발언은 단순히 막 화를 내거나 제도를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십과 조직 융합의 본질을 완전히 바른 각도에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은 지금 제도의 불안전성이라던가 특정 개인들의 무능을 탓하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대신에 조직 내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승진이 빨랐던 이른바 기득권 엘리트들에게 조직 전체의 불균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죠. 보통은 제도가 문제라고 핑계를 대거나 혜택 받는 사람들의 깎아내리기 바쁜데 오히려 너희 엘리트들은 도대체 이 조직의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뭘 했느냐며 능력주의가 교묘하게 숨기고 있는 책임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찌른 거네요. 나 혼자 일 잘해서 승진하는 게 엘리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동료가 있다면 그들을 배제하고 분열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받은 엘리트들이 직접 나서서 그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조직을 융합시킬 방법을 찾아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개인의 성과를 내는 것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우 고차원적인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오늘 이 날거대 회의록 하나에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겼던 직장 생활의 상식들이 완전히 해체되고 다시 재조립되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내용들을 싹 모아서 우리 청취자님들을 위한 핵심을 딱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의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서 리더십과 소통에 대한 3가지의 강력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첫째, 위에서 내려온 모호한 목표를 절대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의 언어, 우리 팀만의 조작적 정의로 번역해서 구체적인 행동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내 달력에 다시 써라.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완벽한 100페이지짜리 평가 매뉴얼보다 중요한 것은 다소 투박하더라도 구성원 간에 사전에 합의된 기준과 수용성입니다. 소통하는 과정 그 자체가 불만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직의 제도가 불합리하다거나 동료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상대적으로 혜택받은 기득권으로서 나 자신은 이 조직의 성장과 융합에 도대체 무엇을 기여했는지 뼈아프게 성찰할 것. 사실 이 3가지 원칙은 특정 공공기관의 이야기를 훌쩍 넘어서서 끊임없이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모든 기업과 조직의 리더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아주 본질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 일터에서 당신이 동료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을 가만히 한번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혁신합시다. 시너지를 냅시다. 고객 중심이 됩시다. 온갖 화려한 단어들이 회의실 허공을 맴돌았을 텐데요. 그 수많은 유행어 중에서 온전히 당신의 팀에 맞게 씹어 삼켜서 온전한 당신만의 언어로 소화된 개념은 과연 몇 개나 됩니까? 혹시 윗사람이 던져준 모호하고 그럴싸한 단어의 뒤에 쓱 숨어서 진짜로 해야 할 그 골치 아픈 정의와 타협의 과정을 교모하게 피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최근에 위에서 내려온 가장 모호한 지시사항 하나를 딱 꺼내서 빈 노트에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팀원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우리 팀만의 아주 뾰족하고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로 다시 써보는 건 어떨까요? 남의 다이어리를 베껴 쓰는 걸 멈추고 스스로 출제자가 되는 그 고통스러운 창조의 순간이 어쩌면 당신을 평범한 관리자에서 진정한 리더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심층탐구였습니다.